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조직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얌기 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관리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동기부여 이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리더십 이론 뭐 이런 정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중심축으로 놓고 나머지 것들을 좀 이렇게 곁들여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먼저요. 샤인의 인간관 같은 게 이제 동기부여 이론의 전제로 깔려 있어요. 샤인의 인간관은 합리적 경제인간과 그리고 이제 사회인관, 그리고 또 자아실현인관,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 섞여 있다라고 보는 복잡인관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도 인간을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타산적 경제적 존재로 여긴다 그러면 합리적 경제인관이죠. 뭐 동그라미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답이 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욕구계층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는 메슬로우. 네, 그 메슬로우는 한번 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엘더퍼는 메슬로우 이론을 이제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ERG 이론을 통해서 메슬로우 5단계 욕구를 3단계로 통합해서 재분류했죠. ERG가 이제 이그지스턴스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로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생존, 뭐 존재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세 가지로 재분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욕구 차원을 불만과 만족으로 구분해서 이원화시킨 학자는 바로 허즈버그였습니다. 허즈버그. 그랬고 리커트는 관리 체제를 수탈적 권위형, 원전적 권위형, 그리고 협의적 민주형,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민주형도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1, 2는 권위형인데 시스템 3, 4는 이게 이제 민주형입니다. 민주형인데요. 4가 가장 바람직한 거였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참여적 민주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됐다 정도는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맥클리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잘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속 동기, 권력 동기, 성취 동기 중에서 여기에서 뭐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성취 동기입니다. 가장 중시한 것은 성취 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직의 능률성과 관련된 건 성취 동기다. 핵만, 뭐 헤크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올드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인데 직무 특성 이론이죠. 5가지를 놓고 공식화를 했어요. 앞에 있는 요 세 가지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을 합쳐서 3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자율성과 활류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동기 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점 보시고, 부름의 기대 이론은 자신의 노력만큼 높은 근무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감, 그리고 근무 성적이 자신이 승진하는 데 주요 수단이 된다고 판단하는 수단성, 그리고 또 승진이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유인가, 유인가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얘가 기본이에요. 얘가 이제 깔려 있어야 그래야지 나머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 아담스의 이제 형평성 이론 내지는 공평성 이론, 공정성 이론 어떤 표현 써도 상관없어요.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용어가 들어가면 다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에서는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그 부분이었죠. 이게 형평하다고 느낄 때보다 불평등하다라고 느낄 때 동기가 자극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공평한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호혜주의 기범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했으면 너가 받은 만큼 나도 받아야지, 이게 호혜주의예요. 너가 노력한 건 또 보상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균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노력에 대한 대가가 이게 이제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와 태도를 일치시킨다라는 얘기는 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인지 일관성 정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저런 것들을 이제 바탕에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파블로프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발전시킨 스키너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스키너 이론이에요. 스키너 이론인데, 파블로프는 이제 막 종을 치면은 개가 막 먹을 거를 준다는 걸 알고 침을 흘리고 이런 거 정도의 이제 반응성 정도 연구했다면, 스키너는 이 학습 이론을 훨씬 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 유형을 막 이렇게 나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그리고 이제 소거 내지 중단이라고 쓰시면 되고, 처벌도 있어요. 네 가지인데 이 강화는
좋아하는 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위를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위를 더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 강화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소극적 강화는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있잖아요. 여기는 나쁜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땡땡은 이제 속어잖아요. 속어다 그랬을 때에는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자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줄 거를 안 주는 거예요. 주둔 거를 안 주는 거고 중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때 이제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맥락에서 소극적 강화는요. 기존에 있었던 불편한 거 있죠. 페널티를 제거해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위를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여가지고 적극적 강화의 경우는 이제 어떤 행위를 하라는 행위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소극적 강화는 하라는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없애주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기존에 하기 싫었던 거, 그런 것들을 없애주면 그것도 일종의 인센티브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어, 중단, 이거는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을 때 기존에 주던 혜택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벌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을 때 페널티를 아예 그냥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리더십의 행태 연구 중에서 아이오와 대학의 르윈 화이트 리피트가 있죠. 리더십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리더십 유형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태 연구에서. 예, 보면은 이제 방위명, 그리고 권위형, 그리고 민주형 이런 게 있었죠. 그 중에 제일 바람직한 것은 민주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받으시고, 리더십의 행태 연구 중 미시간 대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미시간 대학의 연구는 종업원 지향적 리더십하고 생산 지향적 리더십 두 가지로 하는데, 이게 다 보면은 2차원적인 접근들은 다 이 성과 중심으로 갈 거냐 관계 중심으로 갈 거냐 이거잖아요. 용어만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종업원 지향적 리더십이라는 게 관계 지향적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봤던 것이고, 블레이크 무튼 같은 경우에 리더십 행태의 과업 지향 및 인간관계 지향의 정도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눴죠. 이렇게 그래프화 해가지고 봤던 거. 순목형, 무기력형, 절충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합형이 하나 빠졌어요. 이 단합형을 제가 블랭크로 만든 이유는 다른 유형들은 전부 다 단합형으로 몰려가야 된다. 단합형 쪽으로 지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피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에서 제시한 상황 요인에 세 가지가 있었죠. 리더의 직위 권력과 과업 구조, 리더와 부하의 관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것 제가 좀 추가를 했어요. 프린트 나눠드리고서 봤더니 요걸 내가 안 넣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넣었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고. 그래서 이게 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깜빡 빼뜨려 먹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좀 집어넣었는데, 피들러의 이제 상황 변수, 상황 요인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요거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받으시면 되고, 허쉬와 블렌차드 같은 경우에도 부하의 관심도, 능력 같은 것들을 성숙도라고 표현하면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른 리더십이 이제 접목돼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을 통해서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지원적, 참여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네 가지로 나왔던 거. 그래서 지금 이제 피들러하고 허쉬 블렌차드하고 하우스 이 상황 이론을 제가 빼뜨려 먹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추가했는데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커와 저미어는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 이 사람들도 잘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상황 요인으로는 이런 걸 봐요. 부하의 특성, 과업의 특성, 조직의 특성 이런 걸 제시하고 세밀하게 막 또 나눠요. 나눈 다음에 그 상황에서 지시적 리더십과 지원적 리더십 둘을 놓고요. 그것이 이제 대체되는 경우, 중화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대체물하고 중화물 이 두 가지로 설명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그냥 그런 이론도 있구나 한번 확인하시고, 번스와 이 베스가 있죠. 변혁적 리더십 구성 요소에는 이제 비전과 사명 제시, 그리고 이제 개별적 배려와 관심, 영감적 동기와 지적 자극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나오면 이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고, 최근에
또 여러 번 출제가 됐던 주제이기도 해서 변혁 중 리더십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폰디 요거는요, 예, 요거는 이 군무원 시험 같은 데서 또 출제가 됐었어요. 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조금 특이 주제 같은 것들이 좀 다뤄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난이도를 올리는 일이죠, 사실은. 예, 난이도를 올리는 일이에요. 군무원 시험은요, 그렇잖아요. 군무원 안 보시는 분들도 이제 기출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좋잖아요. 이제 봐두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같이 봐두시고, 군무원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또 같이 보시면 될 텐데, 군무원은 시험 과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사를 따로 안 보잖아요. 미리 그냥 인증만 해놓으면 되니까. 그 대신에 난이도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 과목밖에 없으니까. 문항수도 좀 많지만 5문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난이도를 좀 끌어올리려고 자꾸 난이도 끌어올린다는 게 무슨 되게 대단한 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물어봤던 주제 같은 것들을 좀 끄집어내가지고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좀 과잉됐을 때에는 문제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문제 수정하면 4개씩 막 해주고 정답 없음 막 넣고 이런 적도 있어요. 예, 그게 불과 이제 2년 전 시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전에 아예 공개도 안 했고, 최근 들어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은 가끔 이렇게 좀 세밀하거나 특이한 주제들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 함부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러긴 할 겁니다. 공개가 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공개 안 할 땐 대충 막 뭉개고도 넘어가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좀 뭐 받으면 될 텐데, 이런 거 이제 특이 주제로 폰디는 우리가 이제 행정 농도 정도에서 봤던 학자인데, 이 학자가 또 갈등의 진행 단계를 갖다가요, 이 단계를 나눈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잠재가 됐는데 서로 인지를 잘 못해. 그러다가 인지가 됐어. 인지가 되다 보니까 막 감정이 쌓여.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맨날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은. 감정이 쌓이다가 표면화되는 거예요. 표출되는 거예요. 어느 계기를 통해서 팍 이제 샤우팅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든 갈등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단계 구분을 했다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표면화된 갈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그렇게 받으시고, 요거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주제죠.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등에 대한 대응을 5가지로 나눴죠. 근데 그거를 기준을요, 나의 만족을 먼저 추구할 거냐, 상대방의 만족을 채워주려고 할 것이냐를 가지고 5개 조합을 만들었는데, 뭐 너도 이익을 보고 나도 이익을 보자,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단결을 통해서 협동이나 협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내 이익만 추구하면 경쟁이었고, 상대방 이익만 추구하면 또 수능이었고, 그죠? 그리고 아몰랑 이렇게 되면 이제 회피였고, 그죠? 중간적이면 이제 타협이었습니다. 5가지 보시고요. 배번은 권위를 정당성의 근거를 기준으로 나눴는데, 전통적 권위와 카리스마 조건이, 그리고 합법적 합리적 권위로 나눴는데요. 합법적 합리적 권위가 근대 관료제의 기반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프렌치하고 라벤이라고 나오는데 레이븐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저것도 그래요. 사람 이름을 읽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 권력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눴어요. 강압적 권력, 합법적 권력, 보상적 권력,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여기까지는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직위 권력이에요. 직위 권력. 직위가 높으면 합법적으로 권력을 줘요. 그러면 그 권력 속에서 어떤 힘이 생기냐면, 이렇게 강압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요, 개인적, 개별적 권력이에요. 자, 저 사람은, 야, 전문성이 있어. 이런 거. 저 사람은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야. 중거적 권력. 이런 거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샤인. 다시 이제 OX로 가볼까요? 샤인의 인간관 중 관리 전략으로 인정감, 소속감, 일체감, 안정감, 참여 욕구 등 직원의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기 실현인 관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인정감, 소속감, 일체감, 안정감, 참여 욕구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요, 사회인관에 해당되는 내기로 봐야 되죠. 그죠?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과정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작동시키고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며 유지시키는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과정 이론이다.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중에 과정 이론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기 자극을 할 것이냐의 문제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내용 이론이에요. 내용 이론. 그죠? 내용 이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두시고, 메슬러 욕구 계층 이론상의 욕구 중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와 성욕 등 처해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욕구다.
약간 이렇게만 문장 떼어놓고 보면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는 얘기가 아니 그래도 이게 맨 끝에 있는 생, 안, 사, 존, 자 자아 실현 욕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가장 그게 발전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제일 먼저 발현된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이거부터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요 해석상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엘더퍼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때로는 하위 욕구 단계로 퇴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생리적 욕구는 완전히 충족될 수 없고 주기적으로 반복됨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어때요? 요거는 맞는 얘기로 엘더퍼가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하위 욕구 단계로 퇴행할 수도 있다는 거. 매슬로우는 퇴행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퇴행과 동시 발현 같은 것들을 얘기했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맥그리거는 엑스이론화의 관리 전략으로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조직 구조의 수평화, 목표 관리제, 비공식 조직의 활용, 조직의 목표의 조화, 통합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Y이론의 관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꿈꾸는 사람들을 관리할 때 이런 걸 해주는 거고, X이론은 일하기 싫어하고 남 탓하고 새로운 거 막 변화 거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보상해줄 테니까 너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아싸랍니다. 돈 더 줄게. 뭐 그럼 아이 뭐 내가 좀 참지 뭐 돈 좀 더 준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X이론적 인간을 굉장히 뭐 이렇게 낮게 취급하고 그런 게 좀 뉘앙스가 없진 않으나 없진 않아. 그게 뭐 어떻고 나쁜 거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나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하고 퇴근한 다음부터 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X이론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잘 실현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요거는 돈벌이 수단인 거지. 그냥 돈벌이 수단. 돈 버는 만큼만 딱 일하고 나머지에 내가 추구하는 삶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직장에 왔을 때 X이론적 인간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빗대서 이제 서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아지리스는 미성숙 성숙 이론에서 이제 뭘 얘기했냐면 인간의 퍼스널리티가 미성숙 상태로부터 성숙 상태로 변화해 간다고 봤죠. 근데 이 속에서 악순환이 벌어져요. 미성숙 상태, 성숙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노력을 같이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해.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이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조직을 떠나게 되고 이 목표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과 개인은 각각 그 나름의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상호작용하는데 양자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렇게 악순환 과정으로 파악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에 투입되는 물리적, 기계적 에너지, 생리적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 중 생리적 에너지가 가장 중시돼야 된다고 봤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요거는 심리적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 봤어요. 이 심리적 에너지가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작게라도 성공을 해보는 거야. 작게라도 성공해봐. 그 작게라도 인정을 받아봐. 그러면은요, 그게 이제 바탕이 돼갖고, 그 다음 단계 도전할 맛이 나잖아요. 그죠? 아까 미성숙에서 성숙 단계로 갈 때 한 큐에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단계에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건데 그 발전의 동력은 이런 심리적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작은 일이라도 성공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발판 삼아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봤던 게 아지리스였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기본 교재 제가 좀 이 불친절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압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 만연하게 써놓은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수험 부담이 너무 커지고 하는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압축을 했는데,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단점은 압축을 하니까는 불친절해지는 거죠. 설명이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OX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 문장들을 제가 따다가 한 번씩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한 번 더 짚어드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문장이 다 있습니다. 교재에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가 여기서 훈련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또 이회독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회독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요 OX 갈아놓기 이런 거를 나중에 다 영상 촬영해 놓잖아요. 지금 그것도 매번 꺼내갖고 또 보고 좀 하세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알아서 암기도 되고 훈련도 되고 뭐가 중요한지도 파악하게 되고, 또 요 안에는
별로 안 중요한 것도 제가 넣어놓기도 했는데 그건 또 안 중요하지만 넣었다 이런 얘기도 해드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자꾸 연습하시면 넓어질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허즈버그는 더 나은 직무수행과 노력을 위한 동기 요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위생 요인도 충족되지 않은 불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분석했다. 이런 건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왜 틀렸다고 봐야 되냐면 나눴잖아요, 따로. 만족 요인하고 불만 요인을 나눴는데 만족 요인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 요인도 안 채워졌을 거야.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불만 요인보다 만족 요인을 또 위에 단계 놓고 보니까 만족 요인이 충족이 안 됐으면, 만족 요인에 충족이 없으면, 그러면 하물며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뭐 이 위생 요인, 불만 요인들 채워졌겠냐. 이렇게 이제 스스로 머릿속에서 자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별개예요, 그냥. 허즈버그의 입장에서 보면 둘을 떼어놓고 봤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 그리고 불만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무 확장이 필요하고 만족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무의 충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이 말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만 요인은 이런 거예요. 불만 요인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물론 불만 요인은 위생 요인이니까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는 일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좀 지루하고 여기서 뭔가 막 따분하고 이런 부분들의 낮은 단계의 어떤 그 불만들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어요. 직무 확장은요, 하는 일의 범주를 옆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옆으로 넓혀주는 겁니다. 너무 우리 분업화가 돼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생기는 그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해결할 때는 직무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 이제 직무 충실은 어떤 거냐면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만족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달성하고 싶다. 남들이 못한 경지에 오르고 싶다. 뭐 이런 거니까 그때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종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얘를 직무 확장을 횡적으로 팽창시킨다 그러는 거고, 직무 충실은 이제 직무를 확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실이니까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어들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맥클리랜드가 나왔습니다. 또 자, 그랬는데 개인의 요건은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요건의 계층의 차이가 있다며 이제 매슬로우를 비판했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자들은 매슬로우 이론에 충실하게 이렇게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 욕구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단계가 있다. 인간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전제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맥클리랜드는 개인마다 다르지 이렇게 한 겁니다. 개인마다 다르지. 그게 어떻게 인간이 다 똑같아. 개인마다 어떤 게 더 자극됐느냐. 어릴 때 사회 과정에서 어떤 게 더 자극되고 어떤 게 더 충족됐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가 다르게 발현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를 봐두시고, 그렇잖아요. 각자가 나중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성격이 규정되는 것을 이쪽 바닥에서는 뭘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거예요. 이제 불충족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죠. 결핍을 갈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성격 규정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이론들을 공부하다 보면. 예. 그렇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어릴 때 그게 결정된다고 보잖아요. 사회화 과정에서 어릴 때 이제 어떤 결핍을 경험했느냐가 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나중에 뒤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요. 심지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도 그런데 이제 유기견 같은 애들 데리고 오면 힘들어요. 심지어 개도. 왜냐면 개도 똑같은 거지. 불충족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경계를 하고 상처받았던 걸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그 강아지 분양받지 말고 뭐 입양해서 키우세요 뭐 이런 거 하는데,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개 좋아한다는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입양하는 사람들 너무 대단한 것 같다. 강아지를. 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막 욕먹고 그랬어요. 그 입양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인식시킨다고 막 욕먹었는데, 욕먹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한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거를 사람한테 갖고 오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사회화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고, 이상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맥클리랜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별적인 사회화 과정에 주목을 해본 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슬로우 같은 경우에 보편성을 가지고 했다고 본다면,
이 맥클린드 그 점이 달라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알아두시고, 그리고요, 부름의 기대 이론, 이제 과정 이론으로 들어가 보면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인 수단성의 정도는 높은 성과가 항상 낮은 보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인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성과와 보상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믿는 0과 높은 성과가 항상 높은 보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인 1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고, 이 글자가 커졌네요. 5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부터 1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입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성과를 거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0부터 1까지의 값이었는데, 그 성과를 거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유의성, 유인가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냥 이거는 근본적으로 나는 저 보상을 받았을 때 만족할 것 같아. 난 저 보상을 받았을 때 싫을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정의 유인가, 그리고 이제 부의 유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얘기들을 떠올려 보시고, 포터와 롤러는 업적 만족 이론을 통해서 사람이 말하는 목적과 결과를 성취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업적이 결정되며, 여기까지 맞는 얘기인데요. 업적은 만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고요. 거꾸로죠. 만족이 업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업적을 먼저 세워야 만족이 온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고 공부하셔라. 공부해서 업적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만족이 와요. 그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잘못된 그 기준이 동기 이론에서 만족감을 막 줘야지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업적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고폴로스라는 학자가 있었죠. 이 학자는 이렇게 성취 동기가 성취하려는 욕구의 강도나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확률, 성공적으로 성취했을 때 주어지는 유인,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봤는데, 조고폴로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가 이런 거였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믿으면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로 목적이에요. 내 인생 설계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내 인생 향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 그러면은 열심히 할 의지가 안 생기는 거죠. 이 일은 대충 빨리 끝내버려야 될 일이지 그 일에 자꾸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설명했던 게 조고폴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생산을 증대시키면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높은 생산성이 달성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산을 줄이는 것이 노조의 압력이나 동료의 갈등을 줄이는 일이라 생각하면 생산성이 감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얘기들 하죠. 큰 자동차 회사 같은데 노조 때문에 우리가 공장도 증설을 못 한다. 노조가 워낙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해외 공장을 만들려고 하지 우리나라의 공장을 안 만들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노조의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기네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준다고 해서 회사가 성장할 때 그 과실을 다 같이 나눠줍니까? 물론 다른 기업, 중소기업에 다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회사 다닌 사람 이미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긴 해. 그렇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이렇게 팽창하는 사이에 그 과실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일의 양을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만 일하고 우리도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게끔 해줘라. 자꾸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급여는 깎으면 안 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노조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맞지 않아요? 옛날에 노조가 없을 때 노동자들이 그런 권익을 못 챙긴다 해서 그렇게 이제 힘을 준 건데, 그 자동차 회사의 노조가 잘하니 못하느니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할 바는 아니고, 여기서. 어쨌거나 그들이 갖는 입장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요, 나만 혼자 회사에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나는 막 열심히 겁내 일해.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째려볼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그러니까 투쟁력이 떨어지잖아, 이 자식아. 너도 보조를 맞춰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오히려 자기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일을 더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게 조고폴로스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편익 투입, 그러니까 투입분의 편익이네요. 그죠? 이걸 준거인과 비교해요. 준거인과 비교해서 과소보상이나 과다보상을 받게 되면 불만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정하다라고 믿으면 추가적인 동기 자극이 안 되는데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때 이렇게 자극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있었습니다. 직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달성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목표보다 달성이 용이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X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요. 여기서 이게 잘못됐어요. 달성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목표보다 달성이 용이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보면 되게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딱 집어내야 되는데 달성이 용이한 거는 우리의 어떤 의지를 별로 자극 안 하지. 그러죠. 뭐 학원에 오는데 학원에 뭐 오전 중에 가지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무슨 뭐 의지가 생기겠어요? 오전 중에 가면 돼. 뭐 이건 의지가 안 생겨. 내가 8시 전까지 딱 와가지고 자리 딱 맞고 그 자리에서 오늘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8시까지 온다라는 목표는 오전 중에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엄격한 규정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알람도 한 3개 맞춰놓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달성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세우면은 별로 자극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달성이 곤란한 걸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달성이 곤란하고 구체적인 목표. 이런 걸 세울 때 의지가 이제 생겨날 것이다.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은 안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교재에는 있어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베일즈라는 학자가 있어요. 리더십 행태, 활동, 과업수행 능력, 호감의 3가지 측면이 있고, 이제 3가지 측면 모두에 탁월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 지도자라고 봤대요. 그래서 활동력, 그 다음에 과업수행의 능력, 그리고 호감을 얼마나 주냐. 사람들한테 호감을 줘야 돼요. 예, 저 그런 고민하는 사람도 봤었어요,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동료들한테 뭐 아이디어도 내고 막 이렇게 하면 동료들이 안 따라가죠. 그게 안 따라가 줄까?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지만 잘난 것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되게 싫어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누가 튀거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좀 똑똑해. 똑똑하고 그런데 뭔가 보면은요. 자기가만 잘난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자기는. 그러나 주변 사람이 느낄 때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내가 느끼기도 했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좀 나랑 이렇게 이질감이랄까? 이런 거? 자꾸 그냥 그런 걸 주면은 어떻게 돼요? 호감이 별로 안 느껴지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그걸 같이 뭔가를 해야 되겠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을 주고 같이 이렇게 또 친밀감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겸손한 리더십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한편으로는 요즘같이 또 창의적인 어떤 노력들을 끌어내야 될 때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리더가 갖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가면 갈수록 뭐래요? 임퍼스널리티에서 벗어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교류, 배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호감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라도 싸가지 없이 막 들리게 하고 그러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옳은 얘기여도. 그런 게 이제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베일즈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랑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가겠지 뭐. 예, 누가 막 튀는 발언을 하더라도 잘난 척하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네들은 지나갈 수도 있겠지. 호감을 형성하는 다른 방법들이 또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 대비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거는 시험에서 그게 출제되거나 그랬던 주제는 특별히는 아닌데 다른 교재들 보면 이 소개도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 정도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는 지도자 행동 차원을 조직화의 차원과 배려의 차원으로 나누고 2가지 행동 차원의 결합에 따라 4가지 지도자 행태 유형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1, 2, 3, 4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 중에 1 유형, 1번 유형을 가장 바람직하고 유효한 형태에 제시했다. 그런데 1번이 아닙니다. 1번은요. 어떻게 되냐면 조직화도 낮고 배려도 낮고예요. 표 있어. 우리 교재에 보면. 그래서 4번이 중요한 거예요. 4번은 조직화의 차원도 높고 배려의 차원도 높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봤어요. 그걸 중요하게 봤고 2번, 3번은 중간적인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는 낮고 배려는 높고
근데 3번은 조직화는 높고 배려는 낮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4번 유행하자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어요. 말은 되게 쉽지. 둘 다 잘해라 이거 아니야. 둘 다 잘해라. 어? 그러니까 너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면 전 예쁘고 착한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쁘면서 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죠? 두 가지 목표 다 달성하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가 낮으면 위임형, 중간이면 설득형과 참여형, 높으면 지시형 리더십이다. 딱 봐도 거꾸로 돼 있죠. 지시형 리더십은요. 부하의 성숙도가 낮아서 일일이 다 시키는 거잖아요. 너 이거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위임형하고 지시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피들러 상황 적응 모형을 통해서 상황이 유리할 때에는 과합지향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상황이 불리할 때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과합지향으로 가라 그랬고 중간적일 때 관계지향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틀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적 리더십은 현실적 목표의 능률적인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이상적 목표 실현을 위한 적응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린 부분이 없네요. 이제 거래적 리더십을 하는 것은 옛날에 분업화되어 있는 구조 있죠. 길게 연결된 기술. 이런 거 할 때는 지금도 거래적 리더십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변혁적 리더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영역. 이런 것들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조직의 최고 관리층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 목표의 정책의 수행에 관한 감독 통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하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최고 관리층이 직접 부하의 업무 지도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이건 중간 관리층에 대한 얘기예요. 중간 관리층으로 바꾸면 쓱 원만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근데 최고 관리층 직접 누가 이렇게 해? 그거 기업의 회장님이 나서가지고 아니 이 일은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요렇게 해봐 이렇게 지시하고 다닌다고? 그거는 안 맞잖아요. 큰 틀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아주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 관리층의 기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호작용 이용 중의 경쟁은 사회 문제를 파악해서 혁신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해소 시 큰 차원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건 갈등의 장점이죠. 경쟁의 장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갈등 조장 전략이 있습니다. 일부러 갈등을 옛날에는 갈등 무조건 해소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갈등 일부러 조성할 때도 있다 그랬어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끝에 게 틀려요. 폐쇄형 인사와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하면은 갈등 조장이 안 돼요. 갈등을 조정하려면 일부러 경쟁심을 막 유발하는 것도 갈등 조장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폐쇄형 인사보다는 개방형 인사로 하고 직업공무원제 막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보다는 잘릴지도 몰라. 경쟁에서 또 하위에 몇 프로는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갈등 조장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 진짜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위 3%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하위 3%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의 해고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저성과자. 이래서 자를 수 있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공기관 같은 데 일부 도입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거를 이제 법제화해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총선에서 예측하고 다르게 총선에서 그게 2016년도 총선 때 그게 지는 바람에 그 제도가 안 생겼어요. 그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쪽이 이제 상대편 정당이 의석을 조금 더 얻는 바람에 이게 안 됐고 안 그랬으면 밀어붙일 기세였어요. 밀어붙일 기세였는데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특히 그 반대했던 쪽에서는 왜 반대했냐면 그러면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찍어서 나를 그냥 밀어내려고 아니면 자기네들 파벌들이 더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일부러 누구를 콕 집어서 저성과자로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내쫓아버리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를 더 내자는 것에 반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잘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뭐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막 저성과자 이래가지고 잘라버리고 이럴 수도 있고 그 우려가 제기가 돼서 잘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걸 도입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 이제 갈등 조장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이거는 그죠? 맨 끝에 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프렌치 레이븐 권력의 유형 중에서 합법적 권력,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은 직위 권력과 관련이 있고
전문적 권력, 중거적 권력은 개인적 권력 관련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 빨리 마무리해보죠. 이제 샤인의 인간관 중에서 인간은 복잡하고 다양한 존재이며 인간의 동기는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감수성과 진단 능력을 바탕으로 유연성 있는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가 이제 복잡인간입니다. 여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복잡하고 다양한 존재다.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복잡인간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이 민간부문 종사자들에 비해서 봉사직이 투철하다 이렇게 믿는 것을 공직 봉사동기 PSM이라고 해가지고 Public Service Motivation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거는 근데 연구의 결과로는 특별히 더 아주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있기는. 그 정도 수준? 네. 있긴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저러려면요, 민간기업 종사자는 되게 이기적이어야 돼요. 근데 민간기업 종사자들도 자기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되게 노력해 주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큰 차이를 찾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상 욕구 중에서 이제 지위, 명예, 위신 및 인정에 대한 욕구 등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 궁지와 자존심에 대한 욕구가 바로 존경 욕구입니다. 여기 존경 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존경의 욕구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 중에서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이를 싫어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여기는 인간관이 뭐냐 그랬는데 X이론적 인간관입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고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실패를 피하려는 동기가 있다. 애킨슨의 기대 이론이었죠. 애킨슨입니다. 애킨슨. 그래서 그 두 가지 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악마와 천사 싸움으로 비유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보고자 하는 욕망과 야 이거 괜히 건드리지 마. 내버려둬. 건드렸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제 마음이 양쪽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기대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상받는 형태는 반복되지만 보상받지 않는 행태는 중단,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로 외부 자극에 의해서 학습된 행동이 유발되는 과정 또는 어떤 행동이 왜 지속되는가를 밝히려는 이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 이론, 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많이 출제는 안 돼요. 애킨슨이나 학습 이론은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양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봐두시고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 적극적, 협동적 행동을 유도하고 촉진하며 조정하는 영향력 및 능력과 기술을 이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해내는 거, 끌어내는 거. 리더십의 능력을 구성하는 고유한 자질과 특성이 있다. 이건 자질론. 자, 자질론, 특성론. 말 그대로 그냥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자질론, 특성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강조가 되는 게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허시와 블렌차드가 3차적 리더십 이론에서 부하의 낮은 관심과 높은 능력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리더십용이래요. 부하가 관심이 낮대요. 근데 능력은 좋대요. 그럴 때는 이때는 참여형 리더십이었어요. 거꾸로 있잖아요. 부하가 관심은 높은데 능력이 낮아. 그럴 때는 설득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설득하면서 가야 된다. 설득형 리더십.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죠? 둘 다 없다. 그럴 때는 지시 그냥. 둘 다 높다. 그럼 맡겨놓는다. 위임한다. 이렇게 성숙도의 단계를 나눠서 얘기했던 거 떠올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일의 의미를 부여하며 행동 에너지의 원천이 인간의 의무를 고무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영혼에 접근하려는 리더십이 뭐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치관, 태도 같은 것들 근본적으로 바꿔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생해가지고 무슨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서번트 리더십은 이제 내가 다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다 섬겨주는 리더십. 그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또 거래적 리더십하고 비교하는 것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리더십의 유형들이 막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안의 선택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개인이나 집단, 조직이 대안의 선택에 심리적 곤란을 겪는 사항이 뭐냐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갈등을 개념 정의하는 것은 여럿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사이먼의 개념 정의예요. 사이먼의 개념 정의 하나를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갈등을.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갈등이 너무 없을 경우에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려지며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 조직이 침체되어 조직의 성과가 낮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려는 전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갈등의 조장 전략입니다. 일부러 갈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강제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권력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이 행정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평가 과정 등에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을 시민 참여라고 하죠. 예.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에 조직 혁신 있죠? 조직 혁신 같은 걸로 이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